안녕하십니까. 스틸하우스 구조 설계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틸하우스 구조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요, 일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구조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 과정으로 들어가서 설계 개념과 또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허용 하중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 중력 방향 하중에 대한 설계와 또 횡방향 하중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벽체 제작도인 샵 드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접합 상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하우스의 구조는 자재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냉강 성형된 아연도금 경량 형광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냉강 성형하는 자재의 모양 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자재 모양을 형성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아연 도금이 되어져 있고 기존에 사용하는 압출해서 생산하는 형광과는 달리 자재가 얇은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 형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은 보기둥 구조, 즉 그 기존 철골 구조와 같은 라멘 구조가 아닌 내력벽 방식의 하중 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합 방식으로는 나사를 이용한 핀 접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력벽 방식이라고 하면 벽체 전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방법 구조로서 이것은 이제 벽체의 위치와 또 상부의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자재에 의한 하중 전달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평면 내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벽체 단위로 힘을 받는 구조 방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그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형성이 되고 보이는 방향에서 지금 조이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평으로 힘을 받는 이 자재와 수직으로 놓여진 이 벽체가 힘을 받는 내력 벽체가 되겠습니다. 벽체 전체가 위에 얹혀진 그 수평 자재로부터 그 같은 힘으로, 그러니까 등분포로 하중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힘을 받는 자재가 수평으로 그 자재와 이렇게 수직으로 놓인 벽체는 내력벽, 힘을 받는 내력벽이라고 하고요. 그거하고 나란히 놓인 이쪽 벽체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중력 방향 하중은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재가 힘을 받아서 이쪽 벽체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체의 배치와 상부에서 힘을 받는 자재하고 만나는 방향에 따라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뉘어 있는 그러한 구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접합 방식에 있어서 핀 접합 방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직과 수평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즉 보와 기둥 자재에 만나는 부위가 기존의 이제 라멘조 같은 경우에 수직 수평 자재가 이제 이게 기둥 자재, 보 자재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용접이나 고력볼트로 접합을 하게 되어 접합을 해서 시공과 설계를 합니다. 기존의 철골 프레임의 설계 방식은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과 스틸하우스의 벽체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쪽 뒤쪽으로 이제 수평으로 놓이는 바닥 자재들이 이렇게 얹혀지는데 이 부분이 핀이라고 하는 접합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기존의 철골 프레임은 강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스틸하우스의 프레임은 위쪽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운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핀 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접합과 핀 접합의 의미는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강접합은 이쪽이 이 지지부가 이 수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중에 대해서 그 어떤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위가. 그래서 자재가 변형을 한다고 해도 이 수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수직 방향의 일단 하중에 대해서는 연직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직각을 유지하면서 자재가 변형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 스틸하우스와 같은 자재가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 하중에 의해서 이 끝이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지하지 않고 이 자재가 접합부에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지지를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 하중을 전달하고요. 수평으로 힘이 작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수직을 유지하면서 변하더라도 이 방향에서 그대로 수직을 유지하면서 변하는 이러한 접합 방식입니다. 강접합 방식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러한 핀접합 방식은 이 부분이 돌아가도록 자재가 이 접합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접합부 부분이 그 좌우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접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접합 방식과 이 접합 방식을 보셨을 때 이쪽 접합 방식은 사실은 이제 자재 자체가 접합부에서 많은 변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거는 규모가 당연히 큰 구조물 같은 데서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대신 어떤 시공성이 좋지 않고 이거에 비해서 좋지 않고 또 접합부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한 접합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이나 볼트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자들이 이런 프레임들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반면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뭐 특히나 규모가 좀 작은 2층 이하의 주택이나 규모가 커도 한 4층 이하의 빌라, 그러니까 즉 안에 벽체가 많은 이 벽량이 많은 곳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모두 다 이렇게 접합 방식을 강접으로 가져간다는 건 사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합 방식이 이거보단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소규모 그리고 주거용 이러한 그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접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반 나사로 접합을 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훨씬 고급 기술자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 접합 방식 자체도 상당히 이제 쉬운 그러한 접합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력벽식 접합 방식과 핀접합으로서 그 스틸하우스의 구조는 저러한 지붕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량 현강으로 지붕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를 구성을 해서 힘을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경량 현강을 굉장히 작은 간격으로 잘라서 배치해서 자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치를 해서 기존의 이제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힘을 받는 부재가 뭐 6m 이상, 뭐 최소한 4m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부재가 그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작은 자재가 한 60cm 간격, 좁은 간격으로 배치돼서 힘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벽체 역시 힘을 받는 수직 자재 역시 일단 작은 자재가 벽체를 이루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 그러한 구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법은 현재 냉강 성형강 구조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냉강 성형강 자재 자체가 구조 자재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요. 지금 스틸하우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개발되고 그 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또 많이 사용하면서 사실 구조설계 기준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98년에 제정이 되었고 이 구조설계 기준에서 이 구조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는 자재의 두께 한계는 6mm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설계 기준의 설계 방법 자체는 기존의 철골 구조에서 설계하는 방식과 똑같이 허용 응력 설계 방식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자재의
안전율을 기존의 철골 구조는 50%를 보는데 33%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재가 더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50%라는 얘기가 임시하중이라는 것들이 이제 풍화중이나 설화중을 얘기하는데요. 풍화중이나 설화중 같은 것이 늘 오지 않기 때문에 풍화중과 설화중에 대해서 설계할 때는 자재의 강도를 50%를 더 업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철골의 경우에. 근데 이제 박판의 지금 이 경량형광 같은 경우에는 33%만 더 보고 설계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율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설계 기준에 의해서 스틸하우스를 설계를 하려면 어떤 자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국부자굴이라든가 또 비틀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국부자굴이나 비틀림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철골, 이제 지금 냉각성형광 이 자재 자체도 철을 소재로 한 자재인데 일반적인 그 철골 설계에서 또 흔하게 여기까지 고려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뭐 자재에 대해서 자재가 그 성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자재의 국부자굴이라는 것은 어떤 자재가 전체적으로 힘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휨 변형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자재가 이렇게 휠 때까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적인 데서는 어떤 자재의 변형이 없을 경우에 이걸 갖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재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이런 뭐 플랜지나 외부 같이 이렇게 국부적인 부분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생산되는 형광들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생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쓰는 스틸하우스에 쓰는 얇은 자재들은 이렇게 휘기 전에 이 내부에서 플랜지나 외부에서도 사실은 자재가 워낙 이제 경량화를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어떤 자재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면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기준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내에 있는 요소로서는 일단 주요 자재로서 경량형광, 그리고 접합할 때 쓰이는 나사, 그리고 나사로서 접합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보조로 더 들어가는 접합 철물들. 접합 철물은 이제 나사가 핀 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핀 접합 이상의 성능을 발휘해야만 하는 부위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들이 다 접합 철물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 구조용 표면 처리 경량 형광이라는 정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풀어서 산업 규격의 케이스에 나와 있는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건축 구조용, 냉각 성형, 아연 도금, 경량 형광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KSD 3854의 명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 자재의 내용을 보시면 건축 구조용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에 이제 이런 C 형태를 가진 아연 도금된 형광들이 사실은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용되어지는 부위 자체가 칸막이 벽이라고 해서 사무실이나 사무실 같은데 중간에 있는 칸막이 벽들, 그 사무실에 있는 칸막이 벽은 사무실을 어떤 다른 회사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팀이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벽들을 쉽게 옮기고 또 해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벽들을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 벽이라고 하는데 그 비내력 벽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자재들은 하중을 받는 자재가 아니고 칸만 나누는 자재의 용도였기 때문에 구조용이 아닌, 그러니까 구조용으로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자재였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건축 구조용 냉각성형광 자재에 대한 규격이 없었던 것이 사실 그 이유이고, 반면 이제 스틸하우스, 즉 이런 얇은 자재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스틸하우스에 이 자재가 들어가려면 구조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용 자재로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금을 했기 때문에 자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냉각 성형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판 두께는 0.8mm에서 3.2mm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KSD 3854에 나와져 있는 자재의 형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에 붙은 이 쬐끄만 부분이 립이라고 하는데, 이 립이 있는 립 디귿 형광과 립이 없는 경 디귿 형광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립의 의미, 이 립이 있고 없고의 의미는 사실 이 립이 있는 거에 따라서 자재 전체적으로 그 자재의 강도가 많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형태상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립이 있는 자재와 또 다 립이 있게 있는 규격만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자재들을 어떤 뭐 그 벽체면 벽체, 바닥이면 바닥, 또 뭐 트러스면 트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재들을 끼우기 위한 립이 없는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하는 규격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 형광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강도는 얼마야 된다, 뭐 부착량,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시험 방법, KS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조용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소재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 강판 자체가 힘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강판으로 생산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규정하는 데는 항복 강도와 인정 강도가 있는데, 건축 구조용 이 경량 형광의 항복 강도는 센티미터 제곱당 3,000kg으로 이거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 제곱당 4,100kg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용, 스틸하우스용으로 이 자재를 사용하려면 센티미터당 3,000kg급 이상이 되는 강판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비내력 벽에 쓰이는 스터드에 비해서 그 스터드는 그 비내력 벽에 쓰이는 자재가 센티미터 제곱당 2,400의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 자재를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자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이 표를 보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뭐 구조 설계, 자재를 구조 설계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그 스터드 모양이 스터드 자재나 그 이외의 구조 자재들에 대한 성능들을 평가할 때 모두 다 이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자재 자체도 반드시 이 성능 이상이 되는 자재를 사용해야만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자라든지 구조설계 자료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재의 성질을 규정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도금 부착량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금 부착량이라는 거는 철이 부식이 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어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안에 넣어서 어떤 자재로 사용하려면 거기에다가 아연 도금을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아연 도금을 했을 때 아연 도금을 얼마 이상 해야 이게 건축 구조용으로 쓰이는데 그만한 내구성을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미이니까 사실은 강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는 Z27, 즉 그 도금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도금 강판의 종류입니다. 순수 아연 도금으로만 한 강판, 뭐 5% 알루미늄의 아연 도금을 한 강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흔히 보는 게 이제 아연 도금 강판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연 도금 강판이 Z27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Z27이라는 것은 기호이고요. 이 의미는 평균 부착량이 275g은 돼야 된다. 이 정도 그 아연 도금 두께를 확보하고 있어야 구조용으로 반영구적인 자재의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냉각성형광 자재를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성형된 자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재를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이러한 강판을 제철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된 강판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폭으로
절단을 합니다. 이 폭은 이제 이 자재가 다 완성됐을 때 나올 그 자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C 모양 같으면 C 모양을 폈을 때 그 폭이 되겠죠. 그 폭을 대로 이제 생산된 그 두루마리 휴지처럼 큰 그 강판을 이렇게 자르고요. 그 자른 자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롤 포밍기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끼우게 됩니다. 그럼 그 기계는 여기 이러한 이제 그 라인을 지나가면서 상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이죠. 그냥 뭐 그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고 하지 않는 일반 상온의 공장에서 자재를 강판을 눌러서 C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C 모양의 자재가 이쪽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재가 생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냉각 성형이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열을 가하게 되면 표면에 있는 아연이 손상되기 때문에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자재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립 C 형광과 립 디귿 형광과 경 디귿 형광으로 된 자재로서 집을 짓는다. 스틸하우스를 짓게 되면 이제 이러한 자재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립이 있는 디귿 형광은 립이 없는 것보다는 하중을 많이 지지할 수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 부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구조 부재라고 하면 수직 방향, 중력 방향으로 서 있는 이 스터드 자재들, 스터드라고 용어를 씁니다. 벽체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자재들을 스터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스터드를 바로 그 립이 있는 립 디귿 형광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평으로 힘을 받아주는, 수평 방향으로 놓여서 역시 중력 방향의 힘을 받아주는 자재, 바닥에 깔리는 자재들의 이름을 조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조이스트들도 역시 립이 있는 립 디귿 형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계구부 위에서 계구부 때문에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를 헤더라고 하는데, 이 헤더의 주요 부재가 립 디귿 형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드를 끼우기 위해서 그 판넬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재들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트랙들은 자재를 끼워야 되니까 립이 없는 경 디귿 형광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수평으로 하중을 받는 엑스 브레이싱이라든가 또 그 스터드가 중력 방향으로 좀 매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는 브리징 같은 자재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자재에 대한 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축 구조용 표면 처리 경량 형광을 표기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7자리로서 표기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7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일단은 앞에 있는 3자리에서는 자재 형상을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있는 3자리는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웹이라고 하는데요. 웹. 이 웹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3자리. 이게 길이. 여기가 만약에 15cm면 150. 웹이 15cm. 면 150. 만약에 90cm면, 죄송합니다. 15cm는 맞고, 9cm. 네. 9cm면은 90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2개가 의미하는 것은 자재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재의 형상을 어떻게 의미하냐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가운데 쓰이는 두 개는 사실은 이제 영문의 이니셜, 영문 알파벳이 쓰이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문 알파벳은 저희가 SL, JL, TC. 네.
이렇게 세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SL, JL, TC. 이거 이외에 이제 그 영문 이니셜은 없는데요. SL의 의미는 스터드. 스터드. 예. JL이라는 것은 조이스트. 아까 수평으로 놓였던 자재요. 조이스트, TC는 트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용어를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터드라고 얘기를 하면 자재의 형상이 다 결정이 나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죠. 근데 SL이라고 쓰면은 자재 형상이 다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SL 스터드라고 명명을 SL이 딱 들어가져 있으면 여기에 포함된 의미는 SL이 의미하는 것은 SL은 일단 플랜지. 예, 아니요,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립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자재나 다 이렇게 생긴 자재들은 다 플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SL은 일단은 립이 있다. 립의 길이가 12mm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SL이라는 기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리고 플랜지는 없는 자재가 없겠죠. 플랜지 길이는 40mm. SL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립이나 플랜지의 크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SL이면 립 길이는 12mm. 립이 있고 립 길이는 12mm, 플랜지는 40mm. 그게 이제 정해진 거죠. 이 영문 알파벳 안에서. 그 다음에 JL이라고 하면 립 있습니다. 있고 립의 길이가 20mm. 그리고 플랜지가 50mm. 이거는 그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의미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TC라고 하면 립이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으니까 길이 없고, 플랜지는 40mm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SL, JL, TC라는 용어만 딱 보시면 이쪽의 형상은 이제 정해집니다. SL이면 립이 12mm, 플랜지 40mm. 그러면은 결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웹에 대한 길이만 알면 일단 자재 형상은 딱 그려지죠. 웹 길이는 여기. 앞에서 이미 세 자리에서 웹 길이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거와 이거를 알면 이 모양 자체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양인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 그럼 이제 그 경량환경 자재에서 알아야 되는 치수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두께. 네, 두께는 여기서 두께. 이걸 보면 이제 두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런 자재 하나 예를 들어보면 두께가 1mm다. 그러면 이 끝에 두 숫자가 10, 1.2mm다. 그럼 12, 1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써보면 15cm에 첫째 15cm에 4cm에 1.2cm다. 그러면은 여기 15cm에 4cm에 1.2cm 자재를 딱 보시는 순간 이거는 150 SL 두께 나와야죠. 두께가 1.0이다 하면 150 SL 10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재가 있었는데 15cm 똑같은데 이쪽이 5cm고 이쪽이 2cm였다. 두께는 1.0이었다. 그러면 150에 5cm에 2cm니까 JL 10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용어 자체도 이제 산업 규격에 규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라우스형 자재를 구매하거나 뭐 설계하거나 할 때 항상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접합 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접합 철물이 사용되는 부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접합 철물의 부위는요, 크게 스틸하우스에서 집을 형성을 이렇게 하면 사실 접합 철물이 필요한 부분은 나사로 접합을 하고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접합 철물이 사용됩니다. 보조적으로 나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접합 철물이니까 접합 철물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 일단은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초와 벽체를 접합하는 부위 1. 기초와 벽체를 접합하는 부위 이 부분에 홀다운이라는 자재를 사용합니다. 물론 뭐 전단벽이어야 되고 뭐 그런 용어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와 벽체가 1층 벽체가 접합되는 부위에 홀다운이라는 접합 철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2층 벽체와 그러니까 스크류 몇 개 박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부위는 사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2층 벽체와 1층 벽체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 접합 철물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강대라고 합니다. 강대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이 접합됐었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놓이는 자재, 조이스트라고 계속 이제 용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이스트와 벽체, 수직 벽체가 만나는 부위 여기에 이거는 뭐 항상 쓰이는 건 아니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 조이스트 행어라고 하는 자재가 쓰입니다. 행어. 그리고 3번. 그리고 트러스. 이게 주요 구조 부재죠. 트러스도. 이 트러스하고 2층 벽체가 만나는 부위에 뭐 이거는 용어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일단 교차 접속 철물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트위스트 앵글이라고도 하죠. 철물이라는. 이러한 접합 부재가 사용이 됩니다. 크게. 이거 이외에 뭐 앵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접합 자재라서 사용된다기보다도 뭐 수직 수평이 만나기 때문에 접합하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 위에 그럼 앵글을 하나 더 적으면 스틸하우스에서 사용되는 접합 철물은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접합 철물들에 대한 사용 부위는 이렇게 되고요. 접합 철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용 부위와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접합 철물을 썼을 때 어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대라는 철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한 개씩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다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다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 부위에 또 이 부위에 그 스크류를 벽체와 접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위에 앵커링을 하게 됩니다. 기초와 앵커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스틸하우스의 구조 자체가 핀 접합이라 옆으로 이렇게 가만 놔두면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집이지만은 이러한 철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런 것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막아주는 그러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평에 그 사실은 보면 철띠인데요. 결국 이 자재는 이 길이가 얼마이냐?
이 길이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체결할 수 있는 스크류 개수가 달라지니까요. 그거와 이 두께 등에 의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하시기도 하고, 물론 뭐 통용되는 부분들이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 접속 철물, 그리고 조이스트 행어, 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쓸 수 있는 자재들의 접합 철물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기별로 분류를 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는 스크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 스크류 개수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CSS8025, 그러니까 길이가 80이고, 이거는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 여기가 8cm고 여기가 2.5cm라는 의미인데, 이런 강대를 사용하면 나사를 22개 박을 수 있다. 22개까지 박을 수 있고, 22개를 박으면 이 옆에 있는 이만큼의 하중에 지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표 안에 있는 숫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다가 집을 설계하면 큰 하중을 지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강대도 8cm에 2.5cm짜리가 필요하냐, 4cm에 1.4cm 폭짜리가 필요하냐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대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접합하고 있는 자재들의 두께도 이 접합철물의 내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요. 내가 만약에 이만한 홀다운을 사용을 해서 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옆에서 잡고 있는 벽체가,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벽체 스터드에 이렇게 딱 스터드를 물고 있겠죠. 이 자재가 물고 있는데 이 스터드 두께가 0.8mm인 경우랑 극한으로 좀 대비되게 1.4mm인 경우랑 똑같은 철물과 똑같은 나사 개수, 똑같은 나사를 박았다 할지라도 이게 견딜 수 있는 힘은 다르겠죠. 이게 물고 있는 자재를 이제 모재라고 하는데요. 접합을 시키려고 하는 자재들, 모재가 얇으면 얘가 아무리 힘을 더 받고 싶어도 모재에서 이제 찢어질 테니까 못 받겠고, 이게 두꺼우면 많이 버텨주니까 더 힘을 많이 받겠죠. 그 차이가 이제 이 도표에 나와져 있습니다. 보시면 0.8mm일 때 8cm에 2.5cm인 게 지금 990kg를 받았는데 1.4로 가면은 2톤을 넘게 받죠. 2288kg. 모재 두께가 1.4로 가면, 스터드 두께가. 그래서 그러니까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의 두께와 내가 쓰고 있는 접합 철물의 크기, 그리고 그 접합 철물에다가 내가 체결한 나사 개수, 나사 개수는 정해져야죠. 그 나사 개수에 따라서 그 철물이 받을 수 있는 내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설계하실 수 있도록 주요 접합 철물들, 강대, 앵글, 조이스트 지지 철물이라는 것이 이제 조이스트 행어, 교차 접속 철물, 트위스트 앵글, 트러스 접합하는 철물, 앵커 접속 철물, 홀다운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내력을 도표로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설계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스틸하우스를 이제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철물의 일종입니다. 철물의 일종인데, 나사는 사실은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또 나사를 체결해야 되는 부위에 따라서 다른 형상과 다른 크기의 나사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은 나사의 직경만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공의 용이성이라든가 부위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나사의 머리가 이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나사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냄비머리, 육각머리, 평머리, 그리고 나파령머리, 이런 경우의 자재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나사는 공칭 지름으로 3.5mm짜리, 또 3.8mm짜리, 4.8mm짜리, 5.4mm짜리 이러한 자재들이 사용되고 있고, 나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나사들을 이제 넘버로 붙이는 거는 사실은 미국식입니다. 넘버 6, 넘버 8, 넘버 10, 넘버 12 이렇게 붙이고, 국내에서는 35 시리즈, 36 시리즈, 40 시리즈, 42 시리즈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다 공이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직경이 5.5인 경우에 55 시리즈라고 이제 국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5 시리즈인 경우에 단면 두께, 그 모재, 그 나사가 접합하고자 하는 자재들 2개 이상이 되겠죠. 그 자재들이 중에서 만나는 그 2개 이상의 자재 중에 얇은 자재 두께를 가지고서 그 나사 55 시리즈가 버틸 수 있는 힘이 134kg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단력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면 어떤 자재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단면이라고 보셨을 때 이러한 이제 나사로 체결을 이렇게 하죠. 나사로 체결합니다. 전동건을 이용해서 셀프 드릴링 스크류를 여기다 딱 체결을 하시면 이 나사가 하는 역할은 만약에 이 자재가 양옆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는다.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으면 요 부위가 이렇게 면이 잘려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전단력이라고 하거든요. 전단력. 그러니까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 나사가 그거에 의해서 이 자재들이 둘이 혼자 따로따로 도망가지 않게 딱 잡아주죠. 나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 전단력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 나사의 성능 중에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전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나란하게만 딱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전단력만 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작용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방향이 있게 이제 어떤 다른 방향이 있게 뒤틀리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뒤틀리게 작용이 되면 나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게 심하게 작용이 되면 나사가 빠지는 힘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튀어 오르게 빠지는 힘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 두 자재가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나사가 그걸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힘을 인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발력이 얼마인지.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사의 성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